이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보험 관련된 사건입니다. 네, 설명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질식과 심근경색 사인 엇갈려 의료감정 대법 신빙성 더 따졌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의료 감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인을 두고 소송이 붙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감정을 하면, 특히 의료 감정 같은 경우는 감정서를 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의사도 한둘이 아닌 것처럼, 또 그게 누가 더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상대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순위를 매길 수도 없는 거고, 뭐 매길 수 있겠죠. 뭐 네가 논문을 더 썼느니, 뭐 수술 사례가 더 높니, 뭐 나이가 더 많니. 근데 그게 또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여기서 이제 이 기사는 이런 겁니다. 실제로 2017년 12월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입원하고 외래 진료를 같이 병행하다가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어요. 2019년 3월에. 근데 이제 4월쯤에 이제 밥을 먹던 중에, 아침 먹다가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밥을 이렇게 먹다가 고개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의식을 잃어서 그 다음에 병원 이송해서 사망을 했어요. 잘 보시면 이게 그러면 이게 고개가 이렇게 길어졌으니까 이게 기도가 이게 막히니까 질식해서 이렇게 질식하니까 어떻습니까? 정신이 잃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람의 가족들은 이 사람 보험을 들었나 봅니다. 보험 규정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게 질병은 아닌 경우, 질병이면 아니고, 그러니까 외래 사고라고 하는 게 뭐냐? 1억 5천 보험금이에요. 그러니까 유족들은 봐라, 밥을 먹다가 질식해서 결국은 사망한 거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제 말하자면 이건 뭐 전문가가 이걸 감정을 해야죠. 전문가가 판정을 해야죠. 근데 왜 근데 이 보험사는 보험금을 못 주느냐라고 했을 때, 보험사는 이 사람이 지병이 있었다, 심근경색증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밥을 먹다가 심근경색이 와서 질식해서 했으니까 심근경색이 우선이고 질식은 나중이다. 그것도 사실 맞을 수 있죠. 그럼 어쨌든 이 사람이 병원으로 이송돼 갖고 거기서 봤을 때 그 사람은, 그 병원은 질식이라고. 근데 이게 사람이 죽으니까 결국은 부검을 했었는데 국가수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그러면 야, 국가수에서 부검의가 급성 심근경색을 결론을 냈으면 끝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국가수의 부검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그 의견 중에 하나예요. 부검이라고는 의사의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뭐 듣고 채택하고 그것을 이제 인용할지는 전적으로 판사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국가수의 부검의가 실제로는 이 심장 전문의도 아니고 여기 질식 외상 전문의도 아니거든요. 그게 또 같은 얘기로, 실제로 국가수의 부검의들은 그만큼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 권위는 사실은 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부검의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가수의 부검의가 부검을 한 거나, 아니면 어디 그냥 다른 의사가 이걸 해서 한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거는 전적으로 말 그대로 부검이,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부검이들, 이런 사람들의 게으름, 직무유기. 지들은 되게 뭔가 정의롭고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법도 없습니다. 법을 만들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물론 본인들은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없는 게 그 사람들한테 편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다른 예보단 프로파일러 예를 들어보죠. 프로파일러 법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프로파일러의 법이라고 하는 프로파일링 방법을 규정하고 어떤 이 자격이나 이런 걸 쫙쫙 규정해 갖고 엄격하게 해요. 그럼 이제 그게 있으면 지금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인 사람들. 지금. 별로 안 좋죠.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뭐 지금 지가 무슨 뭐라고 떠들어대든 아무런 그게 소설을 쓰든 뭘 쓰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법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부검이들, 국가수의 법의관이라는 사람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똑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엄격하게 틀에 의해서 규정이 되거나 이런 어떤 부검 감정서는 어떻게 쓰고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서로 간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데이터 호환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딱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래야죠. 프로파일링도 똑같다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공개하고 객관화시키고 비판받고 비판받고.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이유는 뭐냐? 기득권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지금은 지가 뭐라고 떠들건 그게 다 자기가 말한 거 법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라도 국가수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 측이나 유족 측이나 저 새끼 못 믿겠다, 국가수 못 믿겠다, 병원 못 믿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료 감정하자. 객관적인 거 정해서. 그래서 이제 법원이 그래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의료 감정을 두 병원에 했습니다. 근데 한 병원은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 모두 가능성이 있다. 이거 비겁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근데 뭐가 더 먼저인지 모르죠. 이게 말하자면 심근경색이 와서 질식이 된 건지, 질식이 일어나니까 심근경색이 된 건지, 이게 연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근데 이 보험 지급 약관 자체가 제1원인이 지병인 급성 심근경색이면 돈을 안 줘도 되고, 이것이 다른 외래적인 것에 의하면 돈을 줘야 되는 1억 5천이 걸렸다는 부분이니까. 근데 다른 병원은 또 급성 심근경색이다 라고 하고, 사실 이 병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용감한 겁니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비겁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눈치를 봤을 수도 있지만, 요거는 사실 용감한 거. 뭐라고 하냐면 급성 심근경색이 원인이지 질식은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드물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데가 더 용감하고 더 어떻게 보면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이런 거죠. 그리고 보통의 상식으로도 판사들도 그렇고, 아니 병원 두 개를 했는데 한 병원은 급성 심근경색이 원인이고 질식은 원인이었어 없다. 두 번째 병원은 둘 다 가능하다. 그럼 평균적으로 하면 사실은 급성 심근경색이 더 큰 거죠. 그죠? 1.5니까. 그래서 1심 재판부도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하나는 질식과 급성을 같이 갖고 다른 병원은 급성 심근경색 내인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대충 하다 보면은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오히려 보험사 손을 들어줬어야 되는데, 사실 1심 재판부는, 2심 재판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감정을 토대로 자기들이 판단한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게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딱 봐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급성 심근경색이 걸릴 수는 없고, 먹다가 채식이 됐으니까 심근경색이 왔겠지, 이게 사실은 상식적인 판단 아니냐. 맞습니다. 그게 더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인의 전문적인 감정과 판사의 상식적인 판결 중에 뭐가 우선하느냐? 여기 법정이니까 판사들의 판단이 우선한 거죠. 그래서 유족들 보험금 지급해라, 보험사는. 근데 대법원은 다른 거예요. 대법원은 그게 아니다. 사실 두 개의 감정기관이, 사실은 하나는 둘 다 있다고 불명료했고 명료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급성심근경색을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두 개 일치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일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사가 그걸 기반으로 판결하는 게 실제로는 좀, 즉 말하자면 감정 결과가 상반될 경우 감정 방법이 적법한지 심리조사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를 배척한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그러면 다른 데를 또 해갖고 보완을 하거나 또 몇 개를 더 하거나, 국가수에 누구를 부르거나 사실조회를 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B병원, C병원의 다른 그런 이유가 뭔지를 판단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CSI나, 그러니까 증거를 판명하는 데에서 DNA 감정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증거든, 특히 이제 뭐 혈흔 패턴 이런 것들이, 어떤 전문가, 그리고 또 거짓말 탐지기든 뭐든,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로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수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혈흔 패턴이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왼손잡이일 거다. 10명 중에 8명이 얘기했어요. 2명 아닌데 그거는 내가 보기엔 오른쪽인데 라고 했을 경우, 그럼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8대1을 받아들여야 돼? 아니면은 니네 상반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해야 돼?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이럴 경우 저게 왜 저렇게 됐는지를 좀 더 심사숙고해야. 그러니까 8대1로 나왔으면은 이거는 8이 맞다고 보는 것이 다수지만, 이건 과학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왜 2도 나왔는지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그럼 언제까지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전문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그거는 누가 판단하느냐. 우리처럼 국가수 자체의 부검입법도 없고, 지들이 오류 데이터도 관리하지도 않고, 지들 멋대로 하고, CSI 애들의 어떤 그 과학수사의 어떤 그 정도 관리라고 하는 전문가 관리를 경찰 스스로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대법원의 얘기가.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국가과학수사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증거물의 분석의 기준이라든가 데이터 관리라든가 국가수에서 하는 부검과 이걸 객관화시키고 데이터 자격 관리하고 이걸 철저하게 객관화 외부화 시켜야 된다. 지금처럼 경찰에 뭐 과학수사하는 애들 다 믿을만하니까 그게 다 그래야 돼. 예? 그리고 뭐 국가수 다 좋은 사람 뽑았겠지, 다 그냥 맞아. 국가수에 하는 건 다 오라.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틀릴 수도 있죠. 그 어떤 기준이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유명한 어떤 부검이 법의관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서울대 무슨 교수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꼭 맞다고 볼 수 있냐? 그 사람이 맞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한 데이터가 다른 사람의 객관적으로 검증돼서도 다시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 그죠? 또 하나,
다른 어떤 뭐 과학적 수사의 감정 기법, DNA든 아니면 지문이든. 지문도 쪽지문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DNA, 구미호와 사건 같은 경우 DNA도 부정됐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단지 니네들 상충돼. 그러니까 그래, 니네들은 니네들 해. 내가 그걸 알아서 판단할게. 그 알아서 판단하는 판사가 그만큼 전문성이 있느냐? 그럴 때 상식이란 건 뭐냐? 상식은 판사의 생각이죠.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쁘다는 건 과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배심원 제도지만, 배심원 제도라고 해서 꼭 그것이 더 정의로운 판결을 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대법원의 지금 이 판례의 핵심은, 파기환성의 핵심이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 기사 안에 있는 거고, 이 판결 안에 그게 다 숨어 있는데, 이 경향신문의 이 기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기자 같은데 적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판결이 나고, 이 판결의 그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뭐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단순히 그냥 1심, 2심에서 이렇게 되는 거, 상반되는 건 또 뭐 제3의 어떤 걸 해야 되라고 하는 것밖에, 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반되는 2개만 해갖고 결론이 안 났으니까 그것과 조금 다른 판사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상식적 판단했는데, 아니 대법원은 그렇게 하지 마라. 좀 더 왜 저런 이상한, 아니 상반되는 게 나왔는지를 판단해보고, 다른 거 다양히 해보고 판단 내리라. 그러니까 전문가주의에 조금 가까운 부분인 거죠. 근데 저는 문제는 전문가주의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처럼 부검입법도 없고, CSI들 과학수사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하지도 않고, 사건 기록 자체도 관리하지 않는 수사 사법 시스템에서 대법원의 지금 저 판단은 현실적이냐? 그럼 뭔가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갑갑하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죠. 부검입법 만들어라. 증거보관법 법을 만들어라. 그 증거보관법 속에는 프로파일링법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속에 부검입법 속에는 모르고 시체공시서법을 만들어라. 이게 핵심적인 부분 아니지. 그리고 이것을 관할할 수 있는,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이거를 주로 할 수 있는 국가과학수사위원회로 가야 된다. 지금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애들이 알아서 막 해. 국가수도 지들 알아서 해. 경찰청 내 디지털 포렌식 부서 무슨 부서 다 알아서 해. 그들의 데이터 관리라든가 정도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기준은 뭐냐? 경찰이니까 다 옳고, 검찰이니까 다 틀려? 검찰이니까 옳고 경찰은 틀리지 않아? DNA 데이터는 누가 관리하고 있어? DNA 관리에 있지만 걔네들의 그 관리위원들은 자기가 누가 정해?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쓰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만 더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언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향신문이 좋은 신문입니다. 그리고 나름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경향신문을 우선 봅니다. 한겨레도 보고 오마이뉴스도 보지만, 그런데 아쉬움은 계속 남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언론이 단 한 발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조금씩 기어간다. 근데 국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정의 여러 가지 부분은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는데, 레거시 업 미디어라고 하는 존재들은 기어가 말이 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도 조금 국민들로부터 조금 나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언론들이 좀 선제적으로, 물론
기자들이 고생을 하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김희진이란 기자입니다. 아니면 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라도 전화라도 못하느냐 물어보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단지 법원이나 법원 공보처나 아니면은 대검찰청, 검찰청의 공보부서, 경찰청의 공보부서 애들이 던져주는 대로 쓰지 말고, 그게 무슨 의미냐? 그게 찌라시지, 아니면 그게 홍보물이지, 그게 기사냐? 레거시 미디어 적어도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그래도 사실은 경향이나 한겨레는 낫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몇몇 괜찮은 기자도 있고 괜찮은 신문사도 있는 걸 그러니까 언론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단건밖에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요. 어쨌든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